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7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가 아니라 여느 때와 같이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운전면허 학원 다녀왔고요. 운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별로 특이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약속도 없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있다가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무난한 나날이어서 그다지 오프닝으로 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내일은 아마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약속 만나러 가기 전에, 약속 나가기 전에 좀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을 좀 일찍 나갈 것 같아서 과연 녹음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네요. 요즘 녹음 자체가 저한테 하루하루 숙제처럼 느껴져서, 뭔가 하루 녹음을 안 하면 숙제를 빼먹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도 숙제 같은 것들을 안 하면 좀 많이 불안해하는 성격이어서 많이 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험 공부도 뭔가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부족하게 준비했다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불안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꿈꿀 때 저는 이제 악몽의 유형이 가끔 가다 나옵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시험을 보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악몽이죠. 네. 그만큼 약간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뭔가 숙제가 있으면 그걸 해내야 되는 성격이고, 약간 카카오톡도 일이 떠 있으면은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저는. 저는 그거 확인을 해서 일을 없애야 됩니다. 좀 그런 성격이라서 녹음을 하루하루 빼먹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은 왠지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또 놀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놀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최대한 녹음은 꾸준히 가져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한 9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확실히 좀 두껍죠. 책이 두껍기 때문에 아직 절반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4번째 시간. 꽤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꽤 오랜 시간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내용 듣기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관리론 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극적인 사례를 들겠다. 뉴저지주 메이플우드 하이랜드가 14번지에 살고 있는 로버트 무어의 이야기다. 1945년 3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부근의 수심 84m 바닷속에서 얻은 것이죠. 저는 잠수함 바야 SS 318호에 탑승한 선원 88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규모 일본군 호송대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고자 새벽녘에 잠수를 시작했죠. 잔망경으로 호위 구축함, 유조선, 기뢰부 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3발 쏘았지만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축함은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마지막 배인 기레부 설함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배가 우리에게로 돌진해 왔습니다. 일본 비행기가 수심 18m에 있는 우리를 탐지하고 기레부 설함에 알렸던 겁니다. 우리는 탐지를 피하려고 수심 46m까지 내려가 수중 폭래에 대비했습니다. 해치에 빗장을 추가로 걸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도록 선풍기와 냉각장치를 비롯한 모든 전기장치에 전원을 내렸습니다. 3분이 지나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에서 폭래 6개가 터지는 바람에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수심 84m였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300m 안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척 위험합니다. 150m 아니라면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m의 절반이 간신히 넘는 위치에 있었으니 비유하자면 무릎 정도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깊이에서 공격을 당하는 셈입니다. 기뢰부설함은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래를 투하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반경 5m 안에서 터진다면 잠수함에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폭래 수십 개가 반경 15m 안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작 금지 명령을 받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선풍기와 냉각장치의 전원을 내려서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지만 공포에 질린 저는 스웨터에 털가죽 재킷을 걸쳐야 할 정도로 한기가 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그런데 적의 공격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기뢰의 부설함이 폭래를 다 쏟아붓고 떠나버린 모양입니다. 공격을 받던 15시간은 제게 1500만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그동안 저지른 잘못과 사소한 문제로 바보같이 걱정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긴 근무 시간, 형편없는 임금, 좀처럼 승진하기 힘든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서 새 차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고 야단만 치던 상사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지요. 밤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내와 다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의 흉터도 걱정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기 흉한 상처가 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모든 걱정거리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해와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책으로 배웠던 것보다 잠수함에서 겪은 끔찍한 15시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들,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세뮤얼 피프스의 일기에는 런던에서 해리 베인경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실려 있다. 처형대에 올라간 해리경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다만
목에 난 종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사형 집행인에게 요청했을 따름이었다. 버드 제독이 남극의 끔찍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발견했던 것도 그와 같다. 그의 부하들은 위험과 역경을 비롯해 영하 27도가 넘는 추위를 불평 없이 견뎌냈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어떤 사람은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공간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28번을 씹은 다음에야 음식을 삼키는 감식주의자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지방의 기지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광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다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세상 고통의 절반을 만들어낸다 라고 덧붙여도 좋을 듯하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조정한 시카고의 조셉 사바스 판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는 사소한 일들이 있다 라고 말했다. 뉴욕 카운티의 프랭크 호건 검사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소송의 절반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술집에서 허세 부리기, 가족 사이의 말다툼, 모욕적인 말,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하고 부당한 취급을 못 견뎌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 고통의 절반은 자존감에 작은 생채기가 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허영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 요리사의 음식이 형편없어서 며칠이나 걱정했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깨나 으쓱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말이죠.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이다. 심지어 절대 군주였던 예카테리나 대제도 요리사가 음식을 망쳤을 때 웃어 넘겼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부부가 시카고의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친구가 고기를 썰다가 무언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펄쩍펄쩍 뛰며 남편을 구박했다. 존, 좀 조심해야지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인은 항상 저래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비록 고기 써는 일에는 서투르지만 그런 아내와 20년간 살고 있는 내 친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한 잔소리를 들으며 북경오리와 샥스핀을 먹느니 차라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머스터드 소스를 얹은 핫도그를 먹는 편이 낫다. 얼마 뒤 나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아내는 냅킨 3장이 식탁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냅킨을 세탁소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도착할 테고 냅킨을 바꿀 시간도 없었어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저녁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실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여자로 보는 것보다 집안일에 서툰 주부로 보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냅킨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려진 법원이 있다.
법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걱정에 빠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려면 관점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들은 파리를 보아야 했다를 비롯해 수많은 책을 쓴 내 친구 호머 크로이는 좋은 예를 제시해 주었다. 그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책을 쓰는 동안 라디에이터의 달가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증기가 쿵쿵거리며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 책상에 앉아있던 그의 속도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다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불에 넣은 나뭇가지가 딱딱거리며 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 집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는 듣기 좋고 라디에이터 소리는 듣기 거북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되뇌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라디에이터 소리도 대충 비슷하다. 그러니 소음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라디에이터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사소한 걱정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 듯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과대평가해서 속을 끓이는 것이죠.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디스위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즈렐리의 말은 제가 수없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인데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러디어드 키플링처럼 저명한 작가도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었다. 그 결과 키플링은 버몬트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그의 처남이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러디어드 키플링의 버몬트 분쟁이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였다. 키플링은 버몬트 출신의 캐롤라인 발레스티어와 결혼하고 버몬트주 프레틀벌로에 근사한 집을 지어 정착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처남인 비티 발레스티어와는 절친한 사이가 되어 일도 같이 하고 여가도 함께 보냈다. 철마다 건초를 벨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발레스티어의 땅을 사기도 했다. 어느 날 발레스티어는 키플링이 목초지에 정원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키플링도 참지 않고 되받아쳤다. 이 일로 동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며칠 후 키플링은 자전거를 타다가 처남이 몰던 마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당신을 탓할 때 당신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던 키플링이 이성을 잃고 처남을 고소했다.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끄는 송사가 벌어졌다. 대도시의 기자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재판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났고 키플링과 아내는 미국에 공들여 지은 집을 떠나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걱정과 마음의 앙금 때문이다. 하잘것없는 건초더미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다. 이보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에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수령을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랐겠죠.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은가? 삶의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손톱으로 툭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와이오밍주 고속도로 감독관 찰스 세이프레드와 티턴 국립공원을 여행했다. 그의 친구 몇 명도 함께했다. 우리는 공원 안에 있는 존 록펠러 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탄 차가 길을 잘못 들었다. 결국 다른 차들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다. 열쇠를 갖고 있던 세이프레드는 무덥고 모기가 우글거리는 숲에서 할 일 없이 우리를 기다려야 했다. 누구라도 짜증을 낼 만큼 극성스러운 모기떼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가 모기떼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모기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피리를 불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문제 따위는 무시해버릴 줄 아는 사람을 기념하며 그 피리를 간직하고 있다. 걱정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걱정을 쫓아버리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해보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2. 무시하고 잊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장.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어릴 때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자랐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바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데일, 대체 왜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자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시절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형편이 어려워지면 굶주릴까봐 벌벌 떨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입버릇처럼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진짜로 그럴까봐 걱정했다.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면 여자아이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심지어 결혼한 직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껏 치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까지 돌아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할까? 나는 밭둑을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산채로 묻히는 사람은 1000만 명 중 1명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 울었다. 오늘날 8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굳이 걱정을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성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정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에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평균의 법칙을 살펴보면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즈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겁에 질린 채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모조리 들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전투 중 사망할지도 모르니 남은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지.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까지 사는 일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50세에서 55세 인구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16만 3천 명이 참전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군인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수와 맞먹는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을 캐나다 로키 산맥 보호 호숫가에 위치한 제임스 심슨의 넘티가 오두막에서 집필했다. 여름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2298번지에 사는 허버트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침착하고 조용한 셀린저 부인은 지금까지 걱정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루는 벽난로 앞에서 그녀에게 걱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따마다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죠.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는 11년 동안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성마르고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매주 샌 마티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을 고르면서도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리미를 켜둔 채로 나온 건 아닐까? 집에 불이 나면 어쩌지? 가정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이들은 내버려둔 채 도망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오만 걱정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그러니 첫 결혼이 파경을 맞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이후 변호사와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고 분석적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긴장하고 불안해할 때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 편히 먹고 당신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한 번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칼즈베드 캐번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심한 폭풍우 속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되었어요.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 옆 도랑에 처박힐까봐 두려웠죠. 그때 남편은 계속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 아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진다고 해도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남편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우리는 캐나다 로키 산맥 톤킨 계곡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서 캠핑을 즐겼죠. 텐트는 나무 데크에 줄로 묶어 고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사납게 불었습니다. 텐트 외부에 설치한 플라이가 펄럭거리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고 텐트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을 들어보구려. 우리는 브루스 터스의 가이드와 같이 있지 않소? 그들은 모두 전문가요. 60년 동안이나 이 산에 텐트를 친 걸요. 이 텐트만 해도 벌써 몇 해 동안이나 이 자리에 있었소. 아직까지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걸 보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오늘 밤에도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날아간다면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요. 남편 말대로 하니까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아마비가 퍼졌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극장에도 가지 않았죠. 보건국에 문의했더니 캘리포니아 역사상 소아마비 전염병이 가장 심했던 해에도 사망한 아이들은 주 전체에서 1835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수라도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사망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 말은 제 걱정의 90%를 없애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언과 벌인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전과를 올린 조지 크룩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디언들이 가진 걱정과 불행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니 내가 했던 걱정도 대부분 그와 같았다. 짐 그랜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뉴욕 프랭클린과 204번지 제임스 A. 그랜트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의 대표다. 그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한 번에 화물차 10대에서 15대 분량씩 주문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과일이 시골 길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지면 어쩌지? 열차가 과일을 싣고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지? 비록 보험을 들어두었지만 제 시간에 과일을 배달하지 못해서 고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지나친 걱정으로 위궤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신경과민 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봐, 짐 그랜트. 네가 한 해 동안 취급하는 화물차가 몇 대야? 대략 25,000대. 그 중에 몇 대가 고장났지? 아마 5대 정도일걸? 25,000대 중에서 겨우 5대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경험에 근거한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차가 고장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무너져서 잃어버린 화물차가 몇 대야? 아직 한 대도 없어. 무너진 적도 없는 다리 때문에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장 확률 때문에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걱정하다니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자 제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평균의 법칙에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위궤양 따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사실을 제시했다.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면 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하자. 기록을 살펴보고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프레더릭 말슈테드는 무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가 내 수업 시간에 한 말이다. 1944년 6월 초, 저는 오마하 해변 근처에 좁고 긴 참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999 통신중대 소속으로 노르망디에 막 상륙한 참이었습니다. 참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땅바닥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꼭 무덤처럼 생겼잖아 라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정말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독일 폭격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2, 3일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죠. 4, 5일째가 되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지난 닷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부대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인데 그것도 독일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쏜 대공포의 유탄에 맞아 다친 것이었어요. 저는 건설적인 일을 하면서 걱정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탄을 막기 위해서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죠. 우리 부대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길고 좁은 참호에 들어가 있으니 폭탄에 직접 맞지 않고서는 죽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폭탄에 직접 맞을 확률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며칠이 지나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통계를 이용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제대군인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와 동료들은 고옥탄과 휘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유조선이 어뢰에 맞을 경우 즉시 폭발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다. 어뢰를 맞은 유조선 100척 중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5척만이 10분 내에 침몰했다. 따라서 배를 탈출한 시간도 충분하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가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었을까?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월러가 1969번지에 사는 클라이드 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균의 법칙 덕분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안심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전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을 없애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하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3. 기록을 살펴봅시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장) 피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법. 어린 시절의 일이다. 어느 날 미주리주 북서부의 낡고 버려진 헛간 다락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창턱에 발을 딛고 뛰어내렸는데 왼손 집게 손가락에 낀 반지가 못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다.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처가 나은 다음에는 한순간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왼손에 손가락이 4개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이 날까 말까다. 몇 년 전 뉴욕 중심가의 빌딩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왼팔은 손목 아래가 잘려나가고 없었다. 한쪽 손목이 없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전혀 개의치 않는걸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바늘에 실을 끌 때 말고는 손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심지어 상황 자체를 잊어버린다. 가끔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15세기 성당 유적에 새겨진 글귀가 떠오른다. 플라망어, 벨기에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네덜란드어로 쓰인 비명은 다음과 같다.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당신이나 나나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이미 그런 불쾌한 상황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적응하느냐, 아니면 반발하면서 인생을 망치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현명한 조언을 했다.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런 태도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부 49번가 2840번지에 사는 엘리자베스 콘리는 힘겨운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깨우쳤다. 최근에 그녀가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전해진 승전보에 미국 전체가 들썩거리던 그날, 저는 육군성이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 사랑에 맞지 않던 조카가 전투 중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얼마 후에는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슬퍼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조카를 함께 키웠으니까요. 제 조카는 젊은이에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을 모두 가졌을 만큼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가 물에 던진 빵 조각이 케이크가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전보를 받은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죠. 자포자기에 빠져 일도 건성으로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꼭 죽어야만 했을까? 그토록 착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왜 죽어야 하는 걸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저는 일도 그만두고 어딘가에 혼자 처박혀서 비통의 눈물이나 흘리며 쓸쓸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저는 잊고 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보내준 편지였죠.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우리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이모는 더 그러시겠죠. 하지만 꿋꿋하게 견뎌내실 거라 믿어요. 이모는 인생관이 뚜렷한 분이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배운 소중한 진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이모가 해주신 말씀, 언제나 웃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남자답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할게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카가 바로 옆에서 말을 건네는 느낌이었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셔야죠. 무슨 일이 생기든 견디라고 하셨잖아요. 슬픔을 미소로 감추고 잘 견뎌내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해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달라지는 것은 없어. 그 아이가 바란 것처럼 잘 버틸 수 있고
잘 버텨낼 거야. 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썼어요. 군인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취미를 얻고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밤에는 성인 대상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조카도 제가 그러기를 원했으니까요. 인생과 화해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덕분에 저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는 중입니다. 엘리자베스 콜린은 우리가 머지않아 배우게 될 교훈을 깨우쳤다.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교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조지 5세는 이런 문구가 담긴 액자를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걸어놓았다. 달을 따달라고 떼쓰거나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않게 하소서. 터무니없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에 애달파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 옴기니 주.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다. 체념은 삶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주어진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의 감정은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예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옥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부스 타킹턴은 생전에 늘 이야기했다. 단 하나, 앞을 못 보는 것만 빼면 어떤 일도 감수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이 닥치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든 어느 날 카펫의 색이 흐릿하게 보이고 무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의사를 찾아간 그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그의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남은 쪽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진단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닥치고야 말았다. 타킹턴은 이 최악의 재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앞을 볼 수 없다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절망했을까? 아니다. 본인도 놀랄 만큼 그는 여전히 쾌활했다. 유머도 잃지 않았다. 눈앞에 반점들이 어른거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반점 중에서도 제일 커다란 놈이 눈앞을 스쳐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시오. 할아버지가 또 오셨네. 이 좋은 날 아침에 어디로 가시나?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운명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럴 리 없다. 그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 했던 말이다. 인간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나 또한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감을 다 잃는다 해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한 해 동안 12번 넘게 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부분 마취만 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면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 병실을 마다하고 다인실에서 여러 환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로했다. 의사가 자신의 눈에 무엇을 하는지 또렷하게 의식하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려고 했었다. 정말 놀랍군. 인간의 눈처럼 섬세한 부위도 수술할 만큼 기술이 발달했으니 말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12번 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지금의 경험을 어떤 행복한 순간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일로 수용의 태도, 즉 살면서 제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 시인 존 밀턴이 말한 앞을 볼 수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뉴잉글랜드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마가렛 풀러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다. 나는 온 우주를 받아들인다. 불평쟁이 영감인 영국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 말을 전해 듣자 당연히 그래야겠지 하며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물론 당신이나 나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불가피한 일에 대해 불평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는다. 단지 우리 자신이 바뀔 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한때 내게 닥친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다. 바보처럼 불평하고 반발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원치 않던 일들을 스스로 떠안는 것이다. 이처럼 1년 동안 나 자신을 괴롭힌 끝에 결국 애당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던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1년 전에 시인 윌트 휘트먼처럼 소리쳤어야 했다. 오, 밤과 폭풍우와 굶주림과 조소와 사고와 거절을 나무들이나 동물들처럼 직면하게 하소서. 나는 12년간 목축업을 했다. 하지만 내가 키우던 저지송 젖소 중에는 비가 오지 않아 목초지가 바싹 말라버려서 날이 춥고 진눈깨비가 추적거린다고 수컷이 다른 암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열부를 내는 녀석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소들은 밤, 폭풍우, 굶주림을 침착하게 견뎠다. 그러니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위궤양을 앓지도 않았고 미치는 경우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역경에 무턱대고 굴복하라는 말은 아니다.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은 숙명론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을 이겨낼 기회가 있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될 일을 가지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호크스 박사는 머더구스의 노래 한 구절이 자신의 좌우명이었다고 말했다. 하늘 아래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거나 없어요. 있다면 찾고자 애쓰고 없다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요. 이 책을 쓰면서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를 수도 없이 인터뷰했다. 내가 놀랐던 것은 이들 중 정말 많은 사람이 불가피한 일은 그저 받아들일 따름이며 걱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이 말을 뒷받침해 줄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페니스토어의 설립자 J.C. 페니가 한 말이다. 전 재산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신에게 맡깁니다. 포드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내버려둡니다. 크라이슬러 사장이었던 K.T. 켈러에게 걱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죠.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은 수없이 많아요. 그 누구도 이런 동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알 수 없고 예측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켈러는 철학자가 아니라 뛰어난 사업가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에픽테토스가 1900년 전 로마인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라 베르나르는 피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반세기 동안 그녀는 내 대륙의 무대를 지배하는 여왕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였다. 하지만 71세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고 주치의인 포치 교수로부터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때 갑판에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정맥염으로 다리가 오그라들면서 통증이 무척 심한 상태였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같은 성격의 여신에게 그런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 그녀가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킬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사라는 의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로 갈 때 그녀의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쾌활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겠니? 곧 돌아올 테니까. 수술실로 가다가 그녀는 자신이 출연한 연극 대본 중 한 대목을 낭송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운을 내라고요. 그들도 수술 때문에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사라 베르나르는 무려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LG 맥코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좀 더 풍부한 삶을 사는데 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과 싸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창조해갈 만큼 감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진눈깨비 폭풍을 피할 수 없을 때 몸을 구부리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부러지든지 둘 중 하나다. 미주리주의 내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농장에 꽤 많은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는 놀랄 만큼 쑥쑥 자랐다. 그러다 진눈깨비와 폭풍이 몰아닥치자 나뭇가지에 얼음이 수북수북 쌓였다. 나뭇가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만하게 버티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다.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했다. 이 나무들은 북부의 숲이 가진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나는 캐나다의 상록수림에 많이 가봤지만 진눈깨비와 얼음 때문에 쓰러진 전나무와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이들은 순응하는 방법, 가지를 구부리는 방법,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브라질 유술의 사범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참나무처럼 버티지 마라. 자동차의 타이어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길에서 받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얼마 쓰지도 않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후 제조업자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 타이어는 제 기능을 했다.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험준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좀 더 길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충격에 저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버드나무처럼 휘어지지 않고 참나무처럼 계속 버티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적 갈등에 시달릴 것이다. 늘 긴장된 상태로 걱정하고 초조해하다가 신경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견디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피한다면 우리는 정신 이상이라는 진단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 중 공포에 질린 수백만 명의 군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뉴욕 글렌데일 76번가 7126번지에 사는 윌리엄 커셀리어스가 겪은 일을 들어보자. 그는 수업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상을 받았다. 해안 경비대에 입대한 뒤 저는 대서양 연안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폭발물 관리였습니다. 비스킷을 팔던 제가 폭발물 관리자가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천 톤의 TNT 위에 서 있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이라고는 이틀 동안 받은 게 전부다 보니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제게 떨어진 첫 임무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어둡고 춥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저는 뉴저지주 베이온 케이븐고제 부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의 5번 화물칸에 배치되었고 항만 노동자 5명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 정도로 힘이 셌지만 폭발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대형 폭탄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마다 TNT가 1톤씩 들어있어서 그 중 하나라도 터진다면 이런 낡은 배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케이블 2개로 폭탄을 묶어서 운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케이블 하나라도 미끄러지거나 끊어지면 어쩌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서 덜덜 떨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무릎은 후들거리며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달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탈영이 되거든요. 제게도 수치일 뿐 아니라 부모님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 일입니다. 게다가 탈영의 결과는 총살입니다. 별 수 없는 노릇이었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초대형 폭탄을 함부로 다루었고 저는 그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등골이 서늘한 공포 속에서 1시간을 지내고 나니 점점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봐, 폭탄이 터졌다고 쳐. 대체 뭐가 문제야? 오히려 편하게 죽을 수 있잖아. 암으로 죽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바보처럼 굴지 말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일을 하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야.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해보자고.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납득시키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걱정이 될 때마다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자. 저 같은 비스킷 판매원에게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브라보, 만세 삼창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피나포어의 비스킷 판매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죽음의 주인공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일 것이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묘사한 플라톤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찬양할 것이다. 수많은 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몇몇 사람들은 맨발에 놓인 소크라테스를 시기한 나머지 혐의를 조작하여 그를 고발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를 동정했던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 그는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침착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나왔지만 오늘날처럼 걱정 많은 세상에서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나는 책과 잡지 기사를 비롯해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다룬 글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 중에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조언을 나누고 싶다. 길지 않으니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세수를 할 때마다 읽으면서 걱정도 함께 씻어버리길 바란다. 뉴욕 브로드웨이 120번가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응용 기독교학 교수 라인홀드 니버 박사가 쓴 기도문이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떨쳐버리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실행하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4.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라.